러시아군 여기서 속도 올리면 뭐 오스트리아 헝가리 좀 끝내버릴 수 있겠는데요? 갈리치아를 사방에서 감싸는 포위해서 감싸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스트리아군이 잘 싸워요. 러시아군이 한 30km 정도 후퇴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의 동쪽에서 방어 임무를 수행해주면서 어떻게든 요새를 이용해서 버텨줘야 되는 3군이 공격에 나서버려요. 아, 그냥 요새를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나 다를까 딱 두 부대가 이제 러시아군하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군이 그 타르노플 인근에서 이제 충돌을 딱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스트리아군이 대패해요. 이 전투가 그닐라 리파 전투.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러시아에 새롭게 한 개 군이 가세합니다. 러시아 구군이에요. 러시아군이 입을 이렇게 벌린 채 오스트리아군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콘라트는 독일에게 지원을 요청을 하죠. 하지만 빨리 도와줘. 예, 거절당합니다. 결국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호텔. 총퇴각 명령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군은 후방 240km 후방에 있었던 카르파티아 산맥까지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서부는 뭐 1km 뚫는데 어마어마한 인생을 하는데 여기는 한 방에 240km네요. 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막을 수 있는 자연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기동전이 가능한 게 이 동부전선입니다. 지금. 아니, 뭔가 반전을 노래한 항방. 어떻게 마련합니까? 독일도 이제 정치적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겠다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동부에 일개 군을 더 창설하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독일 구군입니다. 폴란드 돌출부를 직접 딸 수 있게 슐레지엔 쪽에서부터 바르샤바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공격 지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주 병력을 갖다가 이 지역으로 돌리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의 공세를 담당할 힌덴부르크 루덴도르프 콤비가 딱 8군사령부에서 9군사령부로 딱 이제 이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열을 정비해서 바르샤바까지 밀어보겠다고 공세를 개시하는데 바로 이게 1차 바르샤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의 서막은 제펠린 비행선을 또 투입합니다. 1914년 10월에 바르샤바에다가도 폭탄을 투하하면서 바르샤바 외곽까지 거의 갔습니다. 근데 이걸 러시아군도 여기서 가만히 있지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도 갈리치아에 보냈던 병력을 다시 남쪽에서 끌어올리고 러시아군은 지금 계속 동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원된 후속 부대들이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오게 되는 부대들이 시베리아에서 출발한 부대들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러시아군이 아니네요. 굉장히 기민하게 네. 움직이고 잘 싸우네요. 되게 기동전 잘해요. 네. 러시아군이. 나중에 우리 독소전에서도 이 시베리아 출신 부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오겠지만은 1차 대전 때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러시아군의 장벽에 막혀서 다시 이제 비스와강 전선에서 밀려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군이 보복을 잔인하게 해야 됩니다. 러시아군에 당한 뺨 맞고서 이걸 폴란드 사람들한테 화풀이래요. 왜요? 폴란드 국민들의 독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폴란드도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친독일파, 친러시아파, 뭐 자주파 이런 것들이 사분오열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뭐 독일을 해방자로 맞았지만은 또 일부는 그래도 러시아와의 정이 있는데 하면서 러시아 편에서 독일에 저항하고 하니까 너네 왜 우리를 해방자로 안 맞이하고 러시아 편에 서냐. 그리고 우리 지금 시베리아에서 온 군단들의 폭풍을 우리가 막으려면은 우리도 청야 전술 좀 써야겠다. 아, 싹싹 다 훑어가나요? 퇴각하면서 또 수많은 폴란드 농가들을 불지르고 이제 슬금슬금 퇴각을 합니다. 이때 사실은 그 유명한 폴란드 촌장이 남긴 회고록이 있는데요. 네. 그거 읽어보면 어느 나라 군대가 한 번 올 때마다 완전히 말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3번, 4번, 5번 되면서 폴란드 사람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예. 네. 폴란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한국인들하고 정서가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서가 겹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침공이나 좀 이렇게 아픈 세월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여기저기서 시달려가지고. 자,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역도 공격을 잘 했고 그리고 올라가는 독일군도 폴란드 동일 출부도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했고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약간
작전에 성공을 해나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탄넨베르크 이후에 동부전선이 뭐 독일의 승리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넨베르크의 패전 이후에 러시아군은 계속 승리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군뿐만이 아니라 독일군까지 막아내면서 이때 니콜라이비치 대공이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 번 졌지만 역시 우리 러시아군은 강하구만 하면서 미라인이 막 득세하는 네. 건가요 지금? 이러면 이제 또 우리 농민들 이거 짜르 바꿔야 돼라고 하던 사람들도 약간 잔잔해지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때 러시아군의 그 파벌이 두 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니콜라이비치 대공파가 있었고 수엄리노프 국방장관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그 파벌 싸움이 됐지만 전략상으로도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한쪽 니 라인은 가자. 베를린 공세 펼쳐가지고 이 전쟁 아예 끝내버리자. 그렇지. 이런 입장이 있었고 번에 반면에 밀어버리자. 수라인은 야들야들한 그 아랫배 이것이 바로 오스트리아니까 오스트리아 배에 칼을 꽂아가지고 혹시 모를 위험을 차단하자. 이 두 전략이 충돌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후자가 조금 더 좀 건전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됐는데 수세적이죠, 조금 더. 우리가 독일군을 이겼네 하면서 니라인이 기고만장해졌고요. 그래서 니콜라이치 대공은 그동안 그 좌절돼 왔던 베를린 공세를 한번 야심차게 다시 한번 꺼내드는 상황이 됐죠. 어차피 독일 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건 뭐 허수아비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방에 끝내자. 예. 실제로 이 당시에 베를린 전방 400km 지점에 러시아군 무려 60개 사단이 주둔해 있어요. 그리고 니콜라이 대공 같은 경우는 이 베를린 대공세 9개 군을 동원하자. 400만 원, 400만 원. 약간 버킷리스트에 있었나 이거 보죠? 믿거나 말거나. 이게 베를린까지 같이 밀고 가자. 약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쪽에서는 야 내비게이션을 저쪽으로 찍게끔 해가지고 좀 보내라. 이쪽으로 안 오게. 네, 근데 이게 실행은 되지 못해요. 아. 제가 봤을 때 수라인도 힘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수라인 의견도 나름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게 우리가 베를린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우리의 후방을 공격해버리면 어떡하냐?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일종의 타협책으로 그래 2개 군은 갈리치아에 2개.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아주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데 쉽게 못 가요. 왜요? 보급 문제. 철도가 바뀌었어.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독일군이 퇴각해 가면서 철로, 도로 다 파괴시켜놓고 철저한 청해 작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러시아군의 이 베를린 공세가 11월 중순까지 지연돼요. 그 사이에 독일군이 뭔가 일을 또 저지릅니다. 독일군이 대단한 게 뭔가 계속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후퇴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공업도시였던 우치를 향해서 새로운 이 목표를 잡고 공세를 또 합니다. 네, 또 지역적인 반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부전선 총사령관이 됐던 힌덴부르크가 러시아군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이 마켄젠이 이제 구군 사령관이 됩니다. 구군을 동원해서 러시아 1군과 2군의 측면을 노리자 일단. 그리고 애들이 증원되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포위선면 하겠다라는 걸로 닷새 만에 25만 명의 병력을 수송해가지고 우지 쪽으로 보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기동이라는 게. 그렇죠. 사실 마켄젠 사령관은 이때나 나중이나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진짜 저 모습을 보시면 딱 알 수가 있는데 모자는 자제예요? 저 모자가 바로 저 마켄젠 장군의 상징입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 프로이센군의 창기병 모자인가 그런 거? 맞습니다. 프로이센의 후사르 기병의 그 상징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자가 나중에 나치 독일의 기갑부대도 해골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모자에. 네, 네. 저게 기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딱 문양, 해골 문양, 저걸 토텐코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해요. 저게 이제 죽을 때까지 백골이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싸운다는 그 결의를 나타내는 문양인데 독일판 백골 부대네요. 네, 독일판 백골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걸 마켄젠은 자기가 평생 내가 후사르였다는 걸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해갖고 후사르. 항상 저 기병 제복에 사코 그리고 토텐코프 딱 박아갖고 다니고 저걸 1차 세계대전 때는 물론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항상 저걸 예복으로 입고 다닙니다. 굉장한 아저씨네. 그래서 저 분을 갖다가 흔히 최후의 후사르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 기갑부대도 요 저 토텐코프 문양을 썼죠. 그래서 11월 11일 날 독일군 9군이 이제 공격을 개시를 했고 이 18일에는 우지에 원래 있었던 러시아 2군, 특히 2개 군단 같은 경우는 남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다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근데 이때 레넨캄프의 1군 같은 경우는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레넨캄프가 또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삼소노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레넨캄프의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레넨캄프는 용장이긴 해요. 뭐 기병지휘관으로서 상당히 그냥 용감하게 앞에 나와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싸우는 건 잘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차분하게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고 장기 두듯이 하는 거는 못하는 그런 큰 그림을 스타일이었던 못 거죠. 네. 결국 이 전투 끝나고 레넨캠프가 해임당합니다. 네. 이제 그 사이에 독일군은 병력을 더 증원해서 완벽한 포위망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전제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팔케나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부에서 병력을 보내서 줄게. 근데 병력이 안 와요. 왜요? 팔케나인 같은 경우는 1차 이프 전투가 이때 한창이었거든요. 네.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빨리 끝나면은 이거 여기를 병력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끝나는 겁니다. 사실 힌덴부르크는 이걸 믿고 공격을 한 건데 결국 그가 원했던 탄넨베르크 전투와 같은 선멸전은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러시아군의 목표를 먼저 예상을 하고 포위 선멸전을 계획한 독일군이 굉장히 전략은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군이 결국엔 2군 선멸에는 실패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막아냈죠. 예, 막아냈다는 네. 부분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근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보면 독일 동부군 입장에선 저쪽 서부는 싸우지도 못하고 맨날 그 비비적 하면서 피해만 큰데 우리 쪽에 보탬을 줬으면 얼마나 우리가 큰 승리를 거뒀을 거야 라고 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제 베를린 공세가 좌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 지휘부 수파가 들기 일어납니다. 야, 봐, 니파. 봐, 독일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 우리 말이 맞잖아. 하면서 오스트리아군을 공격하자. 전 전선에 대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특히 이제 3군 같은 경우가 정면에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8군은 측방에서 확 치고 들어가거든요. 8군 같은 게 엄청난 우회 기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릴리체를 넘어가지고 헝가리 대평원까지 들어갔어요.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춥습니다. 보급도 아니고. 배가 고픕니다. 공격 한계 정점이 다가옵니다. 띠 없어요, 띠. 뭐 네. 조금 마셔야지. 그리고 수파 주장대로 갔지만 이거는 러시아군 전체의 어떤 작전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스텝이 뭐야? 없던 거죠.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군의 이러한 대범한 포위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오스트리아군이 정신 차려가지고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을 해요. 그래서 카르파티아 산맥에 있는 핵심 통로들을 다시 또 오스트리아군이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군도 만만치가 않네. 어떡하지? 그래서 러시아군 내에서 수파의 입지가 완전 또 사그라듭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니파든 수파든 다 입지가 작아졌다. 약간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뭐 야심찼던 베를린 공세도 안 됐고 말랑말랑한 배를 한번 찔러보자도 실패로 돌아갔고 네. 러시아군이 처음에야 뭐 야 이 정도 추위는 우리 시베리아에서는 아무것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추워졌거든요. 자, 여기에 러시아에 혹이 하나가 더 붙었다고 합니다. 1914년 11월 러시아군이 또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예, 제1차 세계대전이 또 한 번 확대되는데요. 드디어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그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11월 초에 이제 전선에 뛰어들어서 러시아와 오스만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지껏에 저희가 스토리를 쭉 프리퀄부터 이제 해오니까 착착착 들어맞는 게 지금껏의 오스만은 이렇게 잔뜩 쪼그라들긴 했지만 예. 러시아 쳐다보면서 불가리아 내 건데 세르비아는 내 건데 유고슬라비아도 내 건데 저 러시아 이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저것도 힘 빠지는 것 같은데 할만하겠는데 그렇죠. 지금 딱 이 상황에 붙어보자. 아무리 오스만 튀르크가 뭐 유럽의 환자라고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기본적인 역량은 있었고요. 러시아의 그 카프카스군이 오스만 튀르크를 맡고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크고 작은 패배를 겪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로서는 이 남쪽에서 오는 압박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니콜라이비치 대공이 손을 벌리는 대상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니파가. 제발 좀 오스만 제국의 나르다네스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 이제 기가 죽을 것이 아니겠냐. 시선을 돌려달라. 예, 빨리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이 나르다네스 해협이 말이죠. 러시아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생명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리폴리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갈리폴리 여기군요. 그런데 사실 러시아만 골치 아픈 상황이 아니었어요. 러시아만 적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1915년 초반에는요. 오스트리아 군도 또 한 번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오스트리아를 골치 아프게 만든 것이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가 원래 동맹국의 일원이었지만 사실은 간만 보면서 참전을 하고 있지 않았죠. 중립. 너희들이 뺏어갔던 우리 땅을 양보하지 않으면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선전포고를 하겠다고 이제 위협을 하게 되죠. 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눈치 게임 본격화되고요. 이것은요, 뭐 야비하다, 비열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국제 정치는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 국가의 이익만 된다 하면 언제 어디서든 상대방의 등을 칼에 꽂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면서요? 이미 1914년 정신없는 혼전, 지금까지 쫓아오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물론 뭐 러시아군이나 양쪽 다 모두 어느 정도의 삽질을 통해서 전선이 안정화되어 있긴 했다고 하지만은 푸셰미실 요새 우리가 계속 농성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떻게든 구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로 없는 전력을 다 동원해서 진짜 소모적인 공격을 겨울 내내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더더욱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이 푸셰미실 둘러싼 이 주변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은 거의 80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장한 거 아닙니까? 어떤 병력을 모아서 집어넣었으면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무슨 거대한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많은 병력이 손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1915년을 어떻게 맞이하나 막막할 지경까지 지금 몰리게 되는 거고요. 진짜. 지금 여기서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게 되면은 바로 헝가리 대평원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부다페스트가 장악하게 되면은 이제 쫙 헝가리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반쪽이 나면서 붕괴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가 주변 동맹국들의 다른 국가들도 입김새가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비슷하게 사실 사상자가 났잖아요. 네. 지금까지 간 걸 보면은. 근데 러시아는 추가로 동원할 병력이 1000만 명이 넘는 거고 인구가 많잖아요. 오스트리아는 뭐 40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한계에 도달했다. 네. 정말 한 달 한 달 한 계절 한 계절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는 제국의 존망이 달려 있는 그런 위기가 계속해서 움직이던 상황이었네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 이탈리아가 형 진짜 얍삽하다. 난 진짜 너무 얄미워 진짜. 너무 야구 본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렇죠. 이탈리아 보고 지금 자꾸 비난하는데 이탈리아 사람 이럴 때 이러겠죠. 아니 이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거였어. 뺏어간 거야. 이것이 실리 외교 하면서 진짜 얄밉네. 그러니까 사실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의 일원이었는데요. 전세를 관망하는데 사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861년에 사실은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로 이루게 되는데 국가는 만들어졌지만 이 내실이 별로 안 다져졌던 거예요.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했는데 징병 기피가 만연합니다. 그리고 1910년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의 20%가 징병 기피자였어요. 그래서 1896년에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군한테 패배를 했었는데 그게 다 까닭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탈리아군의 결집도가 약한 상태였었는데요. 그래서 1914년에 전쟁이 터졌을 때 사실은 뭐 무기나 탄약 같은 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때 참전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국왕, 총리, 그리고 베니토 무솔리니. 무솔리니. 이때 나옵니다. 참전을 주장하고요. 또 하나 저번에 그 미래주의파 선언 얘기했듯이 전쟁을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마리네티. 그리고 단눈찌오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 출신의 민족주의자들이 이번 기회에 참전을 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저 실질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결국 5월 23일에 오스트리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정말 또 얍삽하게 독일에게는 또 선전포고를 하자. 아니 진짜 얍삽하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다 무너지는 거 이제 보고 그때 들어간 거네. 아니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걸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모든 병력은 세르비아하고 지금 러시아를 막기 위해 가 있는데 이탈리아가 쳐들어와 끝나는 건데요. 이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독일밖에 없는 거예요. 통상 그러니까 독일이 진지하게 오스트리아한테 물어봐요. 형, 뭐 하는 거야? 내가 동생이야. 나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아이고, 그만. 아니 잠깐만 지금 누구 준이 형이 샤를공한테 하는 말 같은데. 그러니까 야, 그것 때문에 웃은 거야. 그렇죠. 형 언제까지 도와줘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여기서 내가 준이한테 한 말이 있어. 오스트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동생으로 생각한 적 없어.
그러면서 둘의 관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아파. 그러니까 이 팔케나이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동맹국인 이탈리아도 지금 간보다가 이제 절로 넘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계속 눈치 보다가 잘못하면 연합군한테 다 붙는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내가 서부전선 파지만 여기서 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생때 같은 서부전선의 8개 사단을 체출합니다. 그래서 11군을 조직해서 비밀리에 동부전선을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독일군 내 이제 동부파와 서부파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막 서로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뭐 커피잔도 더 집어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의 서부전선에서 한 개 군이 나갈 정도면 서부전선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이 양쪽이 꽉 막힌 전쟁을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갖고 이제 독일군 내에서 대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동부파의 대표적인 게 이제 힌덴부르크와 루덴도르프. 지금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봤을 땐 러시아부터 치는 게 맞다. 러시아가 그래도 약하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화끈하게 믿어본 적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서부는 좀 잠시 참고 동부의 전력을 몰아줘갖고 이걸 화끈하게 밀어버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었고 팔케나이를 비롯한 서부파에서는 거기는 수렁이야 수렁.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하면 안 돼. 한 번 이겼다고 좋아해서 계속 쫓아가잖아.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다 죽어. 그러니까 거기 너무 재미 들리면 안 돼. 이렇게 계속 막고 있고 연합군의 진정한 힘은 프랑스, 영국에서 나온다. 그렇죠. 네, 여기서 빨리 결장을 내야지만 이 전쟁이 끝난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정적인 대립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1915년 초에 보면은 팔케나인이 이제 막 열이 빠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총참모장인데 이렇게까지 이거 대들어도 되나 해갖고 결국에 이 원흉은 저 여우 같은 루덴도르프 놈 때문이다. 이 판단을 합니다. 밑에서 살살 긁고 있구나. 실제로 네. 루덴도르프가 그런 걸 되게 많이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겠어. 저 둘을 떼어내야겠다. 인사발령을 냅니다. 어디로요? 루덴도르프를 갖다가 오스트리아 쪽에 이제 연합사령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연합사령부 참모장으로 야 영전 시켜줄게. 영전이야 영전. 가. 이렇게 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힌덴부르크가 가만히 있겠어요? 죽어도 못 보내. 루덴도르프가 저는 장군을 절대 못 버립니다. 힌덴부르크도 그럼 내가 너 없이 어떻게 하겠니 하면서 힌덴부르크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제한테 이야기하기. 그렇죠. 역시 그분한테 그분한테 연락을 해갖고 저 그만둘게요 제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 둘 다 사임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팔케나인 장군 좀 자제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인사발령이 취소됩니다. 그러면서 이 결국에 오스트리아가 이 빈사 상태로 빠지는 게 겹치니까 한 번만 더 참아야지. 그러고 이제 다시 한번 전력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받은 동부파가 루덴도르프가 다시 1915년에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 러시아를 하나하나 격파하겠다. 1915년 2월에 잠잠하던 동프로이센에서 다시 공세를 시작합니다. 그쪽도 이제 러시아가 다시 힘을 회복해갖고 조금 동프로이센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마주리안 호수로 출병을 해갖고 1915년 2월에 다시 한번 러시아군을 거기서 짓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쭉 밀어버리고 그 다음 남쪽 갈리치아에서 대공세를 개시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징적인 것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휘관들은 무능하니까 제껴놓는다. 우리가 다 지휘권 인수할 테니 형님 살려는 드릴 테니 대신 애들 다 내놓고 가시오. 이 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름 연합작전이 잘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획된 것이 그 유명한 고르리체 타우누프 전역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동부전선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그렇죠. 1915년 고를리체 타르누프 전투 심진핑으로 시작해보죠. 정말 저는 근데 여기서 독일군이 러시아군을 끝장내려고 했을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적어도 최소한 엄청난 타격을 줘서 기존의 러시아군이 전쟁 중에 차지했던 땅은 다 밀어내겠다. 그럼 한동안 러시아군이 활동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계획. 열차 타고 서부전선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시 집중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고를리체 타르누프 공세라는 명칭이 붙은 바대로 공격은 대단히 좁은 정면이 40km밖에 안 되는 그 통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통로를 일단 뚫고 보자예요. 그렇죠. 일단 돌파해 보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돌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는 착착착착 뭔가 되겠지. 왜냐하면은 이 지역은 돌파를 하면은 러시아군이 일단 후방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르파티아 산맥 쪽에 주둔한 러시아군이 자연스럽게 후퇴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러시아군과 조각내가지고 각계격파를 시킬 수 있어요. 양단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위기를 남쪽에 대한 네. 압박을 엄청나게 넣을 수 압박을 있죠. 제거할 수는 있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그거예요, 목표가. 근데 이 아이디어는 재밌게도 형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오스트리아군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런 명전략이요? 아니요, 이 고릴리치 탈로프가 뚫기 좋다. 이 아이디어는 안내원. 네, 형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뚫기 좋은데 그걸 루덴도르프가 받아서 정교하게 그렇죠. 만든 네,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콜라트 같은 경우도 러시아군이 비록 우리보다 수적으로는 우세하지만 우리랑 계속 싸워오면서 러시아군이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포병도 부족하죠. 포탄은 더 부족하죠. 소총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무장 상태로 왔다가 동료가 전사하면 그 총을 가지고 쓰는 게 2차 대전의 러시아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의 러시아군 이야기인 겁니다. 그 정도로 물자가 부족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소총을 노획을 당합니다. 오스트리아군한테. 그래서 오스트리아군의 몇 개 사단은 전부 다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한 그런 사단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갈리치아 지역에는 주로 러시아 3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고릴리치아 타르누프 이 통로는 2개 사단밖에 없었어요. 한 5만 6천 정도. 그리고 여기 참호를 파놨거든요. 근데 참호가 좀 허접했습니다. 특히 서부 전선과는 완전 달라요. 전선이 너무 기니까 네, 그냥 답할 수가 철조망 없어요. 조금 둘러놓은 정도. 그리고 무인지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적 참호, 아군 참호의 그 공간 있잖아요. 노맨스랜드. 서부 전선 같은 경우는 되게 좁아요. 한 300에서 400m. 여기는 3에서 4km입니다. 그러면 총을 안 맞는 거리잖아요. 기동을 할 수 있어요. 나름. 참호전이지만. 그리고 곳곳에 틈이 많다라는 것을 오스트리아군도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돌파 못할 참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공격 측면에서 돌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힌덴부르크 루덴도르프 콤비는 돌파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원했던 사람들이고 러시아 주력 선멸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대까지 다 독일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대규모의 군대로 갈리치아 전선 좌우에서 완전히 기동해가지고 러시아군을 포위 선멸하겠다라는 걸 계획했던 사람. 포위를 거대하게. 예, 근데 이걸 반대한 사람이 팔케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심지어 대단한 기동전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동부파들이 지금 자동차 다 우리에게 몰아줘라. 우리가 택시? 자동차 타고 한번 기동전을 펼쳐보겠다. 우리가 뭐 흔히 전격전으로 얘기하는 이런 구상들이 이미 이 당시 독일 기동전파들의 머릿속엔 있었어요. 네. 근데 팔케나인이 이제 반대했던, 설득시켰던 가장 좋은 이유는 야, 너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믿을 수 있어? 걔네들 포위 기동 가능해? 가능성이 낮은 포위 기동보다는 작은 승리라 할지라도 차근차근 모이면 큰 승리를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돌파를 해 놓으면 이 작은 승리가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직접 마켄젠에게 네가 작전 짜서 실행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덴도르프를 좀 건너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마켄젠이 잘하죠. 그래서 독일군은 이 공간에 압도적인 전력을 투입을 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한 독일 11군이 참모장이 누가 오냐면 젝트, 한스 폰 젝트. 유명한 젝트가 젝트가 우리 등장합니다.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 하기 전에 나옵니다. 다시. 네. 이 사람은 팔케나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케나인의 아이디어를 네가 해봐라고 이제 팔케나인 자기 사람 심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 마켄센하고 젝트도 굉장한 콤비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마켄젠 사령관은 진짜 용장 스타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적인 거는 조금 덜한데 젝트가. 네. 진짜 한스 젝트가 그걸 완벽하게 보좌해주는 성격이었습니다. 네. 한스 젝트는 정말 독일군에서도 손꼽히는 브레인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독일군 8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군 8개 사단이 동원돼서 12만 병력을 여기 투입하는 거예요. 포만 900문을 배치합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이제 여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 두 나라가 철저하게 연합작전을 했다. 독일 중심이긴 했지만. 자, 지금 독일군이 세운 작전은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 부어서 좁은 공간에 아무도 모르게 공격을 시작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건 그냥 비밀 유지도 있지만 적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놓고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양동 작전이나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서는 기만 작전 따위는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압도적인 화력과 속도전으로 기순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완전 충격 효과를 빠뜨린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 포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부전선에서 네. 영국군 35분 해가지고 엄청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 독일군 여기서 4시간을 합니다.
5월 1일 밤, 그러니까 새벽인데요. 4시간을 쏟아붓는데 아까 제가 900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의 1000문 가까이 되는 포병이 러시아군 방어선을 초토화시켰고 더군다나 독일군 같은 경우 그냥 막 쏴대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약간 강도를 변화시켜가면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미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걸 포이어벨레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 파이어 웨이브입니다. 그러니까 불의 파도를 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적의 정찰에 의해서 파악된 적의 거점들 갖다가 정확한 시간 테이블에서 딱딱딱딱 파도치듯이 휩쓸어버리는 이런 주도면밀한 포격을 실시하니까 이 지역의 방어선에 있던 러시아군들 혼비백산해갖고 그냥 완전히 공격하기도 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미군이 중공군의 방어를 막을 때는 파이어월을 만들어서 들어오는 적군들은 이 라인에 걸리면 다 사망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의 독일군은 웨이브로 쾅쾅쾅쾅 쓸고 융단처럼 쓸고 나가니까 그렇죠. 초토화가 돼버리는 공격을 한 거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확 가는데 마치 폭풍처럼 질주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러시아군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쳐버린 거예요. 스톰트루퍼입니까? 네, 그래서 첫날에만 러시아 방어선을 10km를 돌파해요. 그러니까 이때 모습은 러시아군은 저항하다기보다는 정말 무기 버리고 도망가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서부전선은 한 달에 5km가 진짜 한계인데 여기는 하루에 10km를 간 거예요. 미군 그냥 달려간 거네요. 네, 1선, 2선, 3선까지 다 포기하고 러시아군이 도망갔고 실내로 그 아까 5만 5천 정도가 방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독일군이 17,000명의 포로를 잡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군은 완전히 이제 패닉에 빠졌던 거고요. 그 뒤로 제대로 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계속 후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10일에는 산강 유역까지 다시 밀려나게 됐고 계속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쌍강이 바로 이제 푸셰미실 거기까지 네. 도달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러시아는 물자도 부족하고 뭐 병참도 문제고 다 문제라고 했는데 서부 전선 같았으면 뒤에서 누가 또 받쳐주겠습니까? 예비대가 와서 증원을 해서 반격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러시아의 그 철도 체계의 문제, 그 다음에 전황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증원군 배치를 제대로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일군 같은 경우는 더욱더 돌파구를 깊게 그리고 넓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 드디어 다시 푸셰미시를 탈환합니다. 독일군은 더욱더 러시아군을 압박해가지고 6월 22일에는 갈리치아의 중심지인 렘베르크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이제 갈리치아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단 한 번에 공격 원지점까지 다 그 몰아붙이는 갈리치아 진역을 다 회복을 해버린 그냥 거죠. 석권해버렸어요. 저희 6.25 공부했을 때 공격하다가 스프링으로 완충하다가 연합군 반격하는 순간 한 번에 밀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나요? 보통 힘이 빠질 수도 있고 경험이 쌓여지면서 좀 내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군은 그 후자가 아니었던 건. 근데 이번에 확실한 기습이 달성이 됐죠. 진짜. 저 물자나 이런 것도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게 결정적이지 않나요? 네, 그 보급의 지점은 카르파티아 산맥이 없어요. 네. 뒤에는. 그러니까 적당한 방어선을 설정한 구간도 없었던 거예요. 자연장애물도 없었고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게 포탄 스캔들처럼 탄약이 없죠. 지금 러시아군은 그게 물자가 전쟁 초반에 비축해놨던 물자를 다 소진하고 네, 네. 지금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루 밀가루도 소총도 없다는 소총도. 네, 러시아군이 대포가 없진 않았어요. 네. 대포는 아직도 그럭저럭 남아 있었는데 역시 탄이 바닥이 탄이 났습니다. 없어. 지금 밀려오는 독일군에 맞서서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 독일은 최대한 대포와 탄약을 집중해서 화력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니까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지금의 이 공세가 너무 잘 돼서 손실도 크지 않았고 기간도 길지 않았고 러시아 병사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추격 섬멸하기에 너무 좋은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동부파들은 그동안 노리고 노려왔던 폴란드 돌출부를 이제 제거해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루덴도르프가 다시 그 다음 공격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북쪽 동프로이센 지역에 있던 8군도 증원을 받아갔고 이제는 폴란드 돌출부의 핵심인 바르샤바를 다시 공격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제는 동부로 완전히 무게중심이 옮겨오면서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전력을 합치면은 무려 45개 군단이 집결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진짜. 이제 폴란드 돌출부를 완전히 에워싸고 여기 아직 남아있던 러시아군을 압착해서 섬멸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 병력이 합쳐서 한 2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 독일군이 한 110만에서 120만 사이 정도 됩니다. 아, 근데 240만이면은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군도 근데 200만 정도는 돼요.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군도 아직 더 여기 뒤에 더 많이 있고. 300만 명이 있었습니다. 네, 더 많이 300만 아니, 명. 합쳐서 500만이 넘어. 500만이. 네. 수당 공격할 때 100만 막 그러면 에이 말이 그렇지 공 하나 더 붙인 거지 그게 이걸 어떻게 믿어요라고 하는데 실제 이때 당시에 이 숫자는 찐 숫자인 거잖아요. 정말. 기록이 나와 있고 황제가 나와 있으니까. 웅장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수백만 명이 하나의 전선에서 서로 총을 겨누고서는 서로를 도륙한다는 게 네. 결국에 8월 3일, 4일 요때 독일군이 드디어 바르샤바 목전에 돌입해갖고 이때는 러시아군이 도저히 못 버티고 안 되겠다 바르샤바 포기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독일군은 이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곧장 비스와강에 부교를 놔갖고 그대로 계속 러시아군을 밀어붙이게 되고 이 기세가 그 뒤로 한 달 동안 계속 쭉쭉쭉 이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러시아군이 흔히 얘기하는 대후퇴전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폴란드를 다 내주고 9월 초에 빌리아까지 밀리게 돼서 그때서야 다시 이제 전선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이 되니까 독일군도 거의 한 달 반 동안 거의 500km를 진격을 했어요. 고급선이 늘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진격하기 힘들 정도 됐고 러시아군이 한 전사자가 최소 10만 명 정도 났고 실종자 포로가 거의 한 50만 명씩 났어요. 그래서 거의 러시아군은 이 퇴각의 와중에 100만 명을 잃어버립니다. 전력을. 아, 근데 그럼 아무리 러시아군이라도 교수님 100만 명의 피해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면 재기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큰 출연이겠죠, 근데. 하지만 뭐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워낙 거대한 네. 국가에서. 괜찮습니다. 지주에게 시키면 됩니다. 한 지주당 50명씩. 네. 아, 무섭다. 근데 여기서 이제 리가에서 체르노비츠까지 긴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다 이제 직선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앞으로 동부 전선은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러시아에서도 이런 정도의 패배를 기록했다? 그러면 내부의 권력 자체가 좀 바뀌는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이제 방어 전략에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번다 일 텐데요. 러시아군의 초토화 전술 강도도 더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거주하는 주민 250만 명이 러시아군과 함께 퇴각을 하는데요. 말이 좋아서 함께 퇴각이지 실제로는 이제 강제 이주였던 것이죠. 왜요? 왜 강제로 데리고 와요? 아니 그 일종의 노동력이고 그 폴란드인들이 언제 표변해서 바뀔지 다시 독일 편에 서서 싸울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총불을 겨눌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런 초토화 작전이 그 주민들에게 큰 피해도 주었지만 러시아군 후방 부대나 그다음에 후방의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요. 전황이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구나. 진짜 우리가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후방에 확 퍼져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황제 니콜라이 2세까지도 병력의 항복을 막겠다면서요. 강수를 두죠. 항복하면 가족들에게 급료 지불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전후에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버리겠다. 야, 그 사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술렁술렁.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강수를 뒀고 이런 가혹한 조치 역시 러시아군 병사들 사이에서는 항복과 탈영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전달이 돼서 7월 31일에 러시아 강요위원회, 그러니까 정부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그 한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러시아군 총사령부가 또다시 주민을 대량으로 이주시킨다면 이번에는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파괴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그 정부 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니콜라이 2세 황제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함락 이틀 뒤인 8월 7일에 드디어 자기의 오천 아저씨 니콜라이비치 대공 총사령관을 해임합니다. 야, 그러면 니파라에는 완전히 지금 세대버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파는 남아있고 니파는 제거가 됐으면 한쪽이 권력을 다 잡거나 아니면 예.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한 사람을 좀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니콜라이 2세가 또 한 번의 강수를 두는데 자기가 총사령 관직을 맡겠다. 군사 경험이 없잖아요. 망했네? 예. 그러면 뭐 본인이 전방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너무너무 많은 이 충격과 공포가 여기 역전담에 퍼져 있는데요.
실제로 니콜라 2세가 자기가 총사령관직을 맡겠다고 했을 때 반대가 많았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니콜라 2세는 최고 통치자인데 만약에 전황이 불리해지게 되면은 모든 책임을 당연하죠. 다 맡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니콜라 2세가 결국 정무감각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누구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맡아가지고 기어코 총사령관 자리에 오르고 맙니다. 근데 이 결정에는 또 그분이 또 작용합니다. 그분의 입김. 라스푸틴. 예, 라스푸틴. 예. 근데 원래 라스푸틴이 니콜라이 대공도 계속 해임시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라스푸틴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려야 할 텐데요. 니콜라이 2세가 딸부자거든요. 딸 낳다가 맨 마지막에 아들을 낳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예. 황소인데. 알렉세이라는 황태자였는데 황보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있는데 혈육병 현지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알렉세이가 혈육병 환자가 됐죠. 그래서 조금만 피를 흘려도 빈세 상태에 빠지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에 있는 모든 명의들을 동원해도 정상 상태로 못 돌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기 시베리아에 사는 수도사라고 하는데요. 정식 교회의 일원은 아니고 일종의 뭐 사이비 내지는 이단 종파의 종교인이었는데 정통도 아니고. 예,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신통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어떤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황궁에 불러들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 라스푸틴이 와서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라스푸틴이 데리고 다니는 사이비 의사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티베트의 약초 전문가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죽을 뻔했던 알렉사이가 몇 번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니콜라이 황제와 알렉산드라 황비는 결국 이분이 정말로 귀인이다, 기적을 행하는 신의 사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또 하나 그 정치 구조와 맞물려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니콜라이는 전제 정치를 이끌어 나가려는 사람인데 본인은 사실은 전제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신약한 내면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국내 정치에서 일단 자유주의 세력도 공격을 해대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 세력도 무자비한 파상 공세를 퍼부으면서 위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영역에서 아니면 사회 영역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니콜라이 황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정치가들과 이 사회주의자들은 나를 공격하지만 러시아의 백성들은 나를 사랑한다. 근데 이 구중궁궐에서 백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스푸틴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농민 출신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러시아의 백성이다. 그 러시아 백성이 나를 믿고 따르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니 나는 드디어 백성과 교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논리인데. 예. 그러면 라스푸틴이 전 러시아 백성의 대표가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의 정신 세계에서는 라스푸틴이 이상한 사람, 괴승, 요승이 아니라 순수한 러시아 농민, 러시아 민중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들 병까지 고쳐주고 하니까 더더욱더 믿음이 갔던 것이고 사실은 또 라스푸틴이 그냥 욕심장이라든지 그냥 이상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또 정무감각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환심을 사고 상당히 많은 뇌물이라든지 어떤 걸 받아가면서 자기의 권력을 넓혀가는데 또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황실 안에 영향력이 더 확장이 돼서 러시아 정계, 사회계까지 영향력이 미치면서 라스푸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치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까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스푸틴이 부추기고 아첨을 한 거예요. 당신께서 나서주신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을 찬양할 것이고 러시아의 모든 교회에서는 승리의 종이 울릴 것이다. 자기가 그런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군사 문제에 막 신경 쓰면서 정치 문제 신경 못 쓸 동안에 본인이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약간 예. 황제를 폐위시키고 본인이 잡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라스푸틴이 이런 말을 직접 니콜라이한테 한 거예요. 예. 그럼 니콜라이는 그 말 듣고 고지고대로 들은 건가요? 들었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라스푸틴이 지금 현재 이 당시에 그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는 건 사실은 러시아 정부가 완전히 부패해 싹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 러시아 제국의 이제 황혼이 지었던 것인데요. 이 총사령관이 된 니콜라이 2세가 페트로그라드를 떠나서
전선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황제가 없는 상태에서 황태자는 어리잖아요. 지금. 예, 황태자 아주 어렸습니다. 진짜 애기.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드라 황후가 거의 정무를 좌지우지할 만한 상황이 됐던 것인데 또 한 번 알렉산드라 황후 뒤에는 그분 그리고리 라스푸틴이 있던 것이죠.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돼서 라스푸틴이 한마디 하면 당연히 알렉산드라 황후는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라 황후는 일종의 허수아비고 네. 마리오네트고 그 뒤에는 이렇게 마리오네트를 움직이는 라스푸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스만은요 흑해로 향하는 입구인 다르다넬스 해협을 다르다넬스. 연합군으로부터 차단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이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를 지원해줘야 할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때 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젊은 야심가 윈스턴 처칠일 텐데요. 간접 접근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스탄불을 정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개전 시에 영국 해군은 드레드노트급과 슈퍼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29척이 있었습니다. 막강하고 거기에 구형 전함은 22척이나 있었습니다. 이 총 감정들이 622척이 있었습니다. 엄청났구나. 진짜 어마어마한 함대가 있었고 영국의 최첨단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기고. 갈리폴리 해전 이세환의 무기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다.